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이미지. 이 세계는 인간에게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죠? 우주 역시도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미지는 서양 철학에서 언제나 2차적인 것, 감각적인 것, 복사물, 이런 걸로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미학에서나 다룰 수 있는 감각적인 것으로 폄하되고 자리매김되었는데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장 확고한 방식으로 중심으로 다가오는 개념으로서 확정된 게 바로 베르그송입니다. 이미지란 무엇인가? 재밌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세계. 물질과 기억 1장에서 4장 제목이 전부 다가 이미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표상을 위한 이미지의 선택, 이미지의 선별, 이미지의 존속, 이미지의 제한, 한계를 두고 고정시키는 것. 이미지가 뭘까?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바로 물질입니다. 마티에흐. 운동하는 이미지들의 총체가 바로 베르그송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그러니까 표상을 위한 이미지의 선택은 이미 거기에 주체성이 들어가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미지는 이미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선택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인간과 상관없이 이미지는 이미 이 우주의 실제로서 모든 존재자들의 움직임과 흐름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상관없이, 인간의 인식 주체와 상관없이 이 우주적 실제로서의 모든 존재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베르그송은 실제론자야. 그죠? 이 점에서. 사실은 베르그송이 이미지를 한가운데 놓는 이유는 관념론과 실제론의 한가운데를 가면서 이 둘의 쓸데없는 논쟁을 없애기 위하여 이미지란 개념을 중심적인 철학의 주제로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는 사실 물 자체는 아니야. 그죠? 사물 자체는 아닌데, 그렇다고 인식 주관의 표상도 아니야. 관념론에서 말하는 표상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게 이미지란 개념이고, 실제론자들이 말하는 사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덜 실제론적인 거예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이데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에서 다자인의 다, 거기에는 언제나 주체와 객체의 한가운데를 가는 거예요. 베르그송으로부터 참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베르그송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세계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당연히. 일반인들이나 보통 하이데거 전공자 아니면 베르그송 전공자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보일지도 몰라. 어디에서도 물론 하이데거와의 베르그송의 비교를 한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있으면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얘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베르그송의 페르셉시옹, 지각 개념은 그죠? 상당히 존재론적입니다. 인식 주관의 지각이 중심이 아니야.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물질과 기억을 읽을 수가 있어. 베르그송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주 전체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지구가 살고, 지구는 환경을 형성하며 이 환경은 유기체를 살리고 자양분을 주죠. 그죠? 이 유기체는 또한 다른 유기체들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무기물과 유기물의 운동들을 작용과 반작용을 섭취하면서 환경을 형성하는 거기에서 살아가죠. 그죠? 지각은 뭐냐? 지각은 베르그송 이전에 서양 철학이 제시했던 인식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지각은 우선적으로 그죠? 이런 우주적 생명체 안에서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접근 방식은 뭐야? 우주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기반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뇌 신경 체계를 통한 신체 작용, 거기에서 지각 표상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하는지를 거꾸로 접근해 간 거야.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칸트와 같이 주체 철학이 있고 인간의 주체에서 나타나는 지각과 이성이 그죠? 중심이 돼서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이런 방식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 역시도 세계 내 존재로서의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인간의 거기에를 먼저 접근하면서 존재와 시간에서 출발하잖아. 그죠? 인간의 주체로부터 출발하지 않아, 하이데거도.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세계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베르그송 역시도 이 세계의 우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지각은 삶의 실천으로서 다른 유기체들과 더불어서 이 우주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존재 방식으로서 설정된 게 바로 지각입니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와 베르그송은 같이 가죠. 그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관념이 먼저냐, 실제가 먼저냐, 관념론과 실제론의 논쟁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각 개념을 신체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신체는 뇌와 관계돼요. 특히 베르그송에게서 읽다가 어려운 것은 정신이란 개념이 있어요. 에스프리. 이것은
물질과 기억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 창조적 진화라든지 뭐 사유와 운동이라든지 베르그송의 다른 주제들을 읽을 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뇌과학이 나옵니다.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그 뇌는 그죠? 세르보. 이 뇌는 에스프리, 정신과 완전히 달라요. 정신이 당연히 가장 큰 개념이지. 그래서 프랑스의 위대한 신학자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창조적 진화를 갖고 이것을 성령론적으로 해석하면서 베르그송의 철학에 기반하여 창조적 진화를 이야기하다가 이단으로 파문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또 뭐 복권되기도 하고 하는데, 에스프리는 당연히 성령의 영 할 때 그 단어랑 같이 갑니다. 이런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신개념과도 관계될 수 있어요. 특히 창조적 진화까지 가게 되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어떻게 보면 물질과 기억의 일장은 거죠. 창조적 진화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야. 그럼 뇌는 뭐고 정신은 뭐냐? 뇌는 신체의 작용과 관계하는 거고, 뇌는 기억 전체를 그죠? 메모와 기억 전체를 관장할 수가 없어. 뇌는 단지 습관 기억, 신체 기억만을 나타내고 관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심리학적인 이미지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순수 과거를 나타내는 존재론적 과거, 순수 기억이죠, 그죠? 이런 것은 뭐와 관계하느냐? 정신과 관계하는 거예요. 뇌라는 개념은 상당히 작은 개념, 정신과 관계할 때. 그러나 이 뇌 신경 체계가 꼭 신체와 관계되며 이 신체를 중심으로 이 우주적 이미지들이 굴절되어서 변형되고 거기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베르그송의 우주론은 기계론이 돼버려요. 데카르트나 뉴턴의 그죠? 기계론이 된다고. 그런데 이 신체의 작용 때문에 뇌의 작용, 더 크게는 에스프리, 정신의 작용 때문에 이미지의 굴절을 통하여 그죠?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이 세계는 비결정적인 그러한 다양한 중심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베르그송의 철학은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지금도 계속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과 같이 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 개념에서 뭔가 물질 자체가 스스로 운동하면서 그 자체로 생성해 간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과학과는 조금 달라.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물질은 자기 스스로 창조하면서 생성해 가고 정신없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물질은 정신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 곧 뇌신경체계, 곧 꼬흐, 신체의 작용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 세계는 뭐예요? 단지 사물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 이미지인 거예요. 인간과 관계없이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 침투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그죠? 계속해서 흘러가고, 특정 방식으로 중심 없이 의식되지도 표상되지도 지각되지도 않은 채 그 자체로 상호 침투해 가면서 운동하고 있어. 그런데 이 이미지들이 우주적 이미지, 세계 일반의 이미지, 인간과 관계없는 이 이미지들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운동을 하지만은 인간의 신체와 만나면서 신체 이미지를 통하여 이 이미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기계론적 관계가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특정 대상에 대한 표상을 선택할 수 있는 뇌의 작용은 이 선택에서도 중요하죠. 그죠? 셀렉시형. 그러나 뇌는 단지 인간의 신체적 기억과만 관장하고, 그리고 순수 기억, 순수 과거로부터 특정 대상을 선택할 때, 그죠? 거기에도 관여. 그러나 심리학적 이미지라든지 이미지 기억을 만들어내거나 거기에 창조적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뇌과학자들이 보면은 오늘날의 뇌과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은 여기에 반대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의 뇌 유물론 갖고는, 거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의 형이상학적 특징을 잡아내지 못해요. 상당히 가난하고 오늘날 역시도 축소돼 있죠. 그죠? 어떻게 뇌의 유물론이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산출하는지 그 변화 지점을 오늘날까지도 명확하게 못 드러냅니다. 인지심리학은 철학과 달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정신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정신은 인간 개체의 어떤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이 아닌 거야. 그렇다 그러면 존재론적 무의식이란 개념이 형성될 수 없죠. 정신분석학의 어떤 과거 개념과, 그죠, 관계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야. 순수 과거는, 그죠, 축적된 우주적 나이와 같은 거예요. 창조적 진화로 점점 가게 되면서는 엄청나게 큰 개념이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의 무의식 개념이 이 베르그송의 잠재적 무의식 개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거는 역사와 특히 인류학에서 레비스트로스로 말하면 어떤 구조의 가장 먼 옛날 몇백 년 전의 어떤 거죠. 그런 구조의 개념과도 연관될 수 있는. 그래서 기억은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기억과 관계하는 거는 신체와 뇌는 단지 어떤 신체적 기억과만 관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도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못하다가, 그죠,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 신체가 기억을 하잖아. 이런 방식으로 뇌는 거기에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이미지, 표상 이미지, 그리고 존재론적 과거에서 나타나는 순수기억. 엄청 큰 개념이죠. 이건 그죠. 인류의 역사 전체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까지도 포괄하는 이런 엄청난 순수 기억이라는 개념은 정신과 관계돼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신체, 그리고 인간보다 약한 척추동물들 있죠. 그죠? 척추에서 뇌와 관계하여 어떤 다른 동물들보다 더 높은 계열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죠?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 코끼리, 이런 척추동물들이 뇌가 더 발달했어. 그죠?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아메바라든지 이런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우주적 이미지들을 신체 이미지로 변형시켜서 자기 중심의 세계를 형성하는 이 능력이 더 탁월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 신체, 내 신경 체계가 더 발달한 동물일수록 훨씬 더 이런 신체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우주적 이미지들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우주적 이미지들은 언제나 신체에 작용을 가해. 그죠? 맞죠? 그죠? 바람이 불면 작용하잖아. 그러면 그 작용에 따라서 신체를 가진 동물들은 뭐야? 식물들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반작용을 하죠. 그죠? 작용과 반작용의 거리가 넓을수록 뇌가 발달한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주적 이미지들의 중심도 없고 의식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상호 침투하면서 운동하는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신체들, 식물의 표피들과 상관없이, 그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래서 세계 일반의 이미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지속하면서 운동하는 이 세계의 이미지들은 인간의 신체를 만나면서, 동물의 신체를 만나면서, 유기체들의 신체를 만나면서 그 이미지는 신체 이미지로 특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이미지는 뭐야? 세계 일반의 이미지는 신체적 특권으로 변형시킨 특별한 이미지보다는 언제나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이미지는 항상 부분이에요. 우주적 이미지는 전체고. 점점 들어오죠. 그죠? 존재론적으로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신체는 특정 우주적 이미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를 통하여, 이 점에서는 메를로 뽕띠의 어떤 현상학적 몸과도 달라요. 완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거기에 작용에 의하여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지각작용을 통하여 표상이 발생하는데, 표상은 단지 뇌 신경체계와 꼭 신체화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인 정신과 관계하는 거예요. 정신은 언제나 기억을 갖고
이 기억의 세계를 지배하거든. 이런 방식으로 정신과 물질이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으로서의 이미지는 뭐야? 물질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우주적 이미지인 거야.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이제 인간은 거기에 대한 작용, 그것으로부터 신체를 통하여 반작용을 일으킬 때에 뇌신경을 사용하여, 그죠? 신체 기억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지각은 뭐야? 베르그송에게서 1차적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순수 인식의 기능, 이런 전통 철학하고는 완전히 달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랑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 거야. 꼬나투스, 그죠? 자기 보존, 삶의 실천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죠? 지각은 활동하는 거야. 지각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놔버린 거야. 그래서 지각은 자기 신체를 통하여, 그죠? 이 우주적 이미지들의 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까? 그것을 늦추기도 하고 연장시키기도 하고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그 작용에 대하여 반작용을 일으킬지 생각하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우주는 기계론적인 우주가 아닌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기체의 신체가 없다 그러면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이 우주는 뭐야? 기계론이야. 그냥 수학적으로 딱딱 측정할 수 있고, 인과 법칙에 따라서 딱딱 맞추어서 움직여가는, 그래서 생성과 지속하지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우주인 거야. 그런데 이런 유기체에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생명의 정신, 그죠? 각각의 개체들의 정신은 또한 이 우주적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순수 과거라든지 순수 기억으로 가게 되면 개체를 넘어서 버려요. 그리고 특히 창조적 진화로 가면 그 에스프리는 마치 신적 정신인 것 같아, 막. 그래서 이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 세계는 기계론적인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정신은 자기 신체에 뇌 신경 체계를 통하여 이 작용을 기계론적으로 딱딱 맞추어 나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는 뭐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해 가면서 생성 변화해 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는 유기체의 신체가 선택하는 거야. 신체 역할인 거야. 그냥 우주적 이미지들이 작용을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그 반작용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신의 운동과 신체의 뇌신경체계가, 그죠? 이 세계의 이미지들의 운동, 우주의 이미지들의 운동을 비결정적인 걸로 만들어.
데리다적으로 말하면 탈중심화. 각각의 신체는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계를 표상하는 거예요. 우주를. 그러니까 이런 유기체적 신체, 인간의 신체가 없다 그러면 뭐야?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계는 중심도 없고 자체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움직이는 물질들끼리 상호관계하면서 삼라만상의 생성 변화를 만들어 가겠죠. 그죠? 그건 어느 정도 기계론적인 거겠지. 여기에 정신을 가진 유기체의 신체가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우주적 이미지를 신체 이미지로 바꾸는 거야. 우주적 이미지는 언제나 팽창이에요. 팽창이고 지속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멈추어서, 그죠? 거기에 개입함으로써 어떤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이미지로 변화되게 되면 그 신체를 가진 자가 중심이 되는 거야. 중심이 되어서 이 우주적 이미지들을 향하여 지각을 갖고 표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표상은 거죠. 지각작용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지각작용 플러스 기억작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뇌 신경체계는 지각에서 신체 작용과 관계, 마치 공간적인 것에서 이런 것으로 설명돼요. 그러나 정신에 기억작용이 들어옴으로써, 그죠? 비로소 시간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의 유기체적인 기억 개념은 이 세계의 창조적 생성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냥 우주는 공간 안에서 놀아나는, 상호 침투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거겠지. 정신의 기억작용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세계는 보다 더 다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신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이제 뇌 신경체계를 통하여 신체의 작용을 통하여 표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기체가 갖고 있는 정신의 기억 표상을 함께 덧붙여서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이미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각각의 유기체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 우주는 기계론적인 상호 침투의 변화가 아니라 더욱더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심층에서, 그죠? 현실태를 만들어내는, 잠재태에서 현실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작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사물은 결코 심층을 만들 수 없어요. 사물 자체는. 여기에 정신이 들어가고 기억작용이 들어가야 시간화가 나타나며 이 기억은 과거를 만들어내잖아.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주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뇌는 정신보다 훨씬 작은 개념인 거예요. 이 기억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잠재적인 게 형성되는 거예요. 축적된 과거가, 그죠? 지각작용에 함께 포함됨으로써 이 신체 이미지는 우주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분적인 영향이지만 우주 전체의 방향을 이 유기체의 신체의 반작용에 의하여 바꿔놓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변화해 가는데, 여기에서 유기체의 신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기체가 없다면 그냥 이 세계와 우주는 뭐야? 아무런 중심도 없어. 유기체가 있음으로써 그 유기체가 각각 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계는 정말 다채로워지죠, 그죠? 정말 많이 뚫렸죠. 그래서 이미지는 정말 중요해요. 크게 보면 사물의 이미지의 총체, 우주죠, 어떻게 보면. 세계 일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신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체 이미지 때문에, 뇌 신경체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계는 창조적 진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나 뉴턴의 기계론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팽창해가는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기억의 1장의 부제가 바로 신체의 역할입니다. 꼬흔 거예요. 이 꼬흔은, 신체는 언제나 뇌 신경체계와 관계하고 있다라고. 사실 베르그송은 뇌과학을 실어증과 관계하여 연구했죠, 그죠? 그래서 특히 그의 다양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데, 정신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기에 주로 나타나고, 나머지 것들은 후기에 나타나는 어떤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그런 논문들에도 나타나죠, 그죠? 멜랑조라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그리고 동물의 몸은, 유기체적 몸들은, 그것이 이 우주적 창조에 있어서 아주 부분이지만, 우주는 전체잖아, 그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이 우주의 창조와 생성을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이 점에서 인간은 우주적 창조에, 그죠?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 문제가 정말 오늘날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인간은 아마 멸망하게 되면 이 생태 문제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진단이잖아. 인간만큼 이 우주적 생태를 파괴한 존재도 없는 거야. 베르그송의 철학과는 또 다르게,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이미지는
물질과 같느냐? 같지 않지만 베르그송은 물질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수 지각은 물질과 상응하는 개념. 이미지는 곧 움직이는 이미지는 곧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미지란 개념으로부터 물질에서 더 얻어야 될 게 없다라는 거야. 이미지는 곧 물질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들레즈가 이러한 운동 이미지, 그죠? 베르그송이 이런 걸 갖고 자신의 시네마, 영화 철학에 적용시키죠, 그죠? 베르그송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니체와 또 스피노자의 철학도 녹아들어 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재밌었죠, 그죠? 추스.